14. 그들이 캠프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눈이 내리고 있었고 눈송이가 소나무 사이로 비스듬하게 흩날리고 있었다. 눈은 처음에는 이따금씩 너울대며 소나무 사이로 비스듬히 내리더니 곧이어 산에서 찬바람이 휘몰아치자 빙빙 돌면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세차게 쏟아져 내렸다. 로버트 조던은 잔뜩 화가 나서 동굴 앞에 서서 눈발을 바라보았다. 눈이 굉장히 퍼붓겠는걸? 파블로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탁했고 두 눈은 충혈되고 개슴츠레했다. 집시는 돌아왔어요? 로버트 조던이 그에게 물었다. 아니, 집시도 영감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파블로가 대답했다. 나와 길 위쪽 초소까지 가보시겠습니까? 싫어. 난 이 일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겠어. 파블로가 대답했다. 그럼 나 혼자 찾아보죠. 이런 눈보라 속에서는 못 찾을걸. 나라면 지금 이 날씨엔 가지 않을 거야. 파블로가 말했다. 이 산을 도로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그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되죠. 찾아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두 보초는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으니 지금쯤 슬슬 올라오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도중에서 서로 길이 엇갈릴지도 모르지. 영감님은 날 기다리고 있을 거요. 천만에 이 정도 눈이라면 벌써 올라오고 있을걸. 파블로는 눈보라가 동굴 입구 쪽으로 휘몰아치고 지나가는 것을 쳐다보며 말했다. 자넨 이 눈이 싫겠지, 잉글레스 양반? 로버트 조던이 욕설을 내뱉자 파블로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웃었다. 이렇게 눈이 퍼부으니 자네 공격도 이제 걸렸군, 잉글레스 양반. 어서 동굴로나 들어가지. 자네 사람들은 곧 돌아올 테니까. 그가 말했다. 동굴 안에서 마리아는 화덕 옆에서 필라르는 북 테이블 옆에서 분주했다. 불에선 연기가 몹시 나고 있었지만 마리아가 나무 막대기로 쑤시고 접은 종이로 부채질을 하자 연기를 푹 하고 내뿜더니 활활 살아났고 바람이 지붕에 난 구멍으로 안의 공기를 빨아들이자 장작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눈 말이에요. 많이 올 것 같습니까? 로버트 조던이 물었다. 많이 내릴 것 같아. 파블로는 자뭇 만족스럽다는 듯 대답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필라를 향해 소리쳤다. 임자도 이 눈이 싫겠지. 이제 임자가 지휘를 맡고 있으니 이 눈이 그리 좋지 않을 테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필라르가 어깨너머로 대꾸했다. 눈이 내리면 내리는 거지 뭐. 포도도 좀 마셔. 잉글레스 양반. 난 이 눈을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마셨거든. 파블로가 말했다. 그럼 한 잔 주시오.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자, 눈을 위하여. 파블로가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술잔과 그의 술잔을 부딪혔다. 로버트 조던은 그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면서 컵을 살짝 부딪혔다. 개슴츠레한 눈에 살인자같이 생긴 백정놈아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 잔으로 니놈의 이빨을 콱 후려치고 싶구나. 하지만 성급히 굴 건 없어 하고 그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느긋하게 생각하자. 눈이란 참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눈이 퍼붓는데 밖에서 자고 싶지는 않겠지? 파블로가 말했다. 그래, 너도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냐?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참 걱정거리도 많은 놈이구나, 파블로. 싫냐고요? 그가 정중하게 물었다. 싫겠지. 지독히 추우니까. 게다가 아주 축축하거든. 파블로가 말했다. 니까진 놈은 이 낡은 오리털 침낭이 왜 65달러씩이나 하는지 알 수 없을 거야. 하고 로버트 조던은 대답했다. 그 침낭을 뒤집어 쓰고 눈 속에서 잘 때마다 1달러씩 받고 싶구나. 그럼 여기서 자도 좋은가요? 그가 정중하게 물었다. 그럼 좋고 말고. 고맙소. 하지만 밖에서 자겠습니다.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눈 속에서 말이야? 그래요. 눈 속에서 자고 말고요. 그는 이제 막 마리아가 소나무 장작을 또 하나 불에 올려놓은 화덕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눈이 참 아름답군. 그가 아가씨에게 말했다. 하지만 일하기엔 나쁘지 않아요. 걱정 안 돼요? 그녀가 그에게 물었다. 할 수 없지. 걱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가 대답했다. 저녁은 언제 먹게 되나? 당신 꽤 배가 고플 거야. 치즈라도 잘라줄까? 필라르가 물었다. 고맙습니다. 그가 대답하자 그녀는 손을 뻗어 천장에 매달아 놓은 그물에서 큼직한 치즈 덩어리를 내리더니 칼로 한쪽 끝을 썰어 그에게 큰 조각을 건네주었다. 그는 서서 그것을 먹었다. 산양 냄새가 적잖이 나는 게 그다지 맛이 좋지 않았다. 마리아,
파블로가 앉아있는 테이블 쪽에서 불렀다. 왜 그러세요? 그녀가 되물었다. 테이블을 깨끗이 닦아 말이야. 파블로가 이렇게 말하고는 로버트 조던을 향해 희죽 웃어 보였다. 자기가 흘린 건 자기가 닦아. 먼저 턱이란 셔츠를 훔치고 테이블이라도 좀 닦지 그래. 필라르가 그렇게 말했다. 마리아, 파블로가 소리 질렀다. 그 사람한테 신경 쓸 거 없어. 술에 취해 있으니까. 필라르가 말했다. 마리아, 파블로가 또다시 불렀다.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어. 그리고 눈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란 말이야. 이 녀석은 침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이 돼지 눈가를 한 녀석은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침낭을 샀는지 우저 상점의 사람들에게 65달러나 되는 그 금을 치르는지 알 리가 없지. 한데 집시 녀석이 무사히 도착했으면 좋겠는데 집시가 오자마자 함께 영감을 찾으러 가야지. 지금 가는 게 좋겠지만 그러면 그들을 놓칠 가능성이 무척 커. 난 영감이 어디서 감시하고 있는지 모르거든. 눈을 뭉치고 싶지 않아요? 눈싸움하고 싶지 않아요? 그가 파블로에게 물었다. 뭐라고? 뭘 하자고? 파블로가 반문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안장은 잘 덮어주었죠? 두었죠?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러고 나서 로버트 조던이 영어로 말했다. 말들에게 곡물을 먹이거나 아니면 말뚝 밖으로 풀어놓아 먹이를 찾게 해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죠. 난 두 발로 걸어서 여기를 나갈 작정이에요. 어째서 당신은 영어로 찌꺼리는 거지? 파블로가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아주 지쳐서 피로해지면 가끔 영어로 찌꺼리죠. 몹시 기분이 나쁠 때도, 난처할 때도 그렇고, 난처한 상황에 빠지면 그저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영어로 조금 말하는 거요. 영어에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소리가 있어서 말이죠. 당신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거요. 지금 뭐라고 했어, 잉글리스 양반? 필라르가 물었다. 퍽 재미있게 들리는데 통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영어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했을 뿐이에요.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스페인어로 말하는 게 좋겠구만. 스페인어라면 더 짧고 간단하니까. 필라르가 말했다. 그건 그렇죠. 로버트 조던이 대꾸했다. 하지만 이거야 원 하고 그는 생각했다. 파블로, 필라르, 마리아, 그리고 그 이름을 잃어버렸지만 기억해야 할 구석에 앉아있는 두 형제여. 나는 가끔 스페인어가 싫어지곤 해. 스페인어도 당신들도 나 자신도 이 전쟁도 싫어지곤 해. 그래도 그렇지 도대체 왜 지금 눈이 내려야 한단 말이냐. 정말 괘씸한 일이 아니냐. 아니 그렇지도 않아. 아무것도 괘씸할 건 없어. 넌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여 그것과 싸워 나가야지. 지금 오페라의 주역인 차네짓은 그만둬. 그리고 조금 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눈이 내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집시를 만나 영감을 찾아내는 거야. 하지만 눈이 내리다니 지금이 몇 월인데. 아니야. 그런 생각은 집어치워 하고 그는 자신을 타일렀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건 바로 이놈의 술잔이야. 술잔에 관한 격언이 뭐더라? 기억력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인용구 같은 건 아예 생각을 말아야지. 인용구를 잃어버렸을 때는 사람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처럼 계속 마음에 걸려 도무지 떨쳐낼 수가 없는 법이거든. 술잔에 관한 격언이 뭐더라? 포도주를 한 잔 주겠어요? 하고 그가 말했다. 그러고 다시 파블로에게 물었다.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술주정뱅이는 그를 올려다보며 희죽 웃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다시 한번 희죽 웃었다. 이젠 공격은 다 걸렀군. 비행기도 없고 다리도 영 걸렸어. 이제는 눈밖에 없어. 파블로가 말했다. 이 눈이 오래 갈 것 같아요? 로버트 조던은 그 옆에 앉았다. 여름 내내 눈 속에 갇혀 있게 될 것 같아요. 파블로 영감? 여름 내내라니 그럴 수야 없지. 오늘 밤과 내일이라면 몰라도.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눈보라에는 두 종류가 있지. 파블로가 격렬하지만 분별 있게 말했다. 하나는 피레네 산맥에서 오는 거야. 이놈이 오면 추위가 모질지. 그런데 이런 늦은 철에 그놈이 올리는 만무해. 다행이군요. 그럴듯해요. 로버트 조던이 대꾸했다. 오늘 내리는 눈보라는 칸타브리코에서 오는 거야. 바다에서 오는 놈이지. 여기서 바람이 불면 폭풍이 심한 데다 눈도 무척 많이 내릴 거야.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요, 영감? 로버트 조던이 물었다. 이제 분노가 깨끗이 사라졌고 폭풍우를 만날 때면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폭풍우에도 무척 흥분하고 있었다. 눈보라, 질풍, 적도시대의 갑작스러운 돌풍, 열대지방의 폭풍우 또는 여름철의 산중에서 우리와 함께 쏟아지는 소나기에서
그는 다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깨끗하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마치 전투할 때 느끼는 흥분과 비슷했다. 전투에서도 바람이 불지만 그것은 뜨거운 바람이었다. 사람들이 입처럼 열을 지니고 있으면서 타는 듯 메마른 바람이었다. 세차고 뜨겁고 험악하게 부는 바람이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그날이 운명과 더불어 잃었다가 사라져버렸다. 그는 그 바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눈보라는 그런 것과는 정반대였다. 눈보라 속에서는 야수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야수들은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들판을 쏟아냈고 사슴 같은 것은 오두막 추녀 밑에 와서 서 있기도 했다. 눈보라 속에서 말을 타고 엘크에게 접근하면 엘크는 이쪽 말을 또 다른 엘크로 착각하고 마중 나와 주었다. 눈보라 속에서는 비록 잠시 동안이기는 했지만 적이 없는 것만 같았다. 눈보라 속에도 질풍이 불 때가 있었다. 그러나 색차게 몰아쳐도 새하얀 깨끗함이 있었고 대기는 온통 휘몰아치는 흰색으로 가득 차며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러다가 바람이 잦아들면 모든 것이 그대로 정적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오늘의 눈보라는 거셌지만 즐기는 편이 나을 것이다.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었지만 그것을 즐기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난 오랫동안 집마차 마부 노릇을 했지. 화물자동차가 사용되기 전에는 큰 집마차로 산을 넘어 화물을 운반했어. 그런 일을 하면서 날씨에 대해 배웠지. 파블로가 말했다. 그럼 어떡하다 이 내전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난 언제나 좌파였지. 우리는 아스투리아 사람들과 접촉이 잦았거든. 그곳 사람들은 정치의식이 아주 발전되어 있었지. 난 언제나 공화국 편이었어요. 파블로가 대답했다. 그럼 이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어요? 그 무렵에는 사라고사에 있는 어느 말장수 밑에서 일했어. 그 산에는 투장에서 사용하는 말과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을 공급했지. 내가 필라르를 만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어. 그 여자가 얘기한 것처럼 필라르는 비니토 데 팔렌시아라는 투사와 함께 살고 있었어. 그는 자뭇 우쭐대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대단한 투사는 아니었어. 테이블에 앉아있던 형제 중 하나가 난로 앞에 서 있는 필라르의 등을 보며 한마디 했다. 뭐가 어째 대단한 투사가 아니었다고? 필라르가 몸을 돌려 그 사나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동굴 속의 부엌 화덕 곁에 서 있는 그녀에게는 키가 작고 갈색 피부에 진지한 표정의 피니토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만 같았다. 두 눈에는 슬픔을 머금고 있고 두 뺨은 움푹 꺼진 데다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꼭 맞는 모자 때문에 붉은 줄이 나 있는 이마 위에는 검은 곱슬머리가 땀에져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가 5살짜리 황소와 말을 높이 들어 올린 뿔을 노려보는 모습이 보였다. 창기수가 그 목을 스파이크가 박힌 막대기로 찌르자 황소는 굵은 목덜미로 말을 위로 계속 치받아 올리고 더욱더 위로 치받아 올려 마침내 말은 쿵 하고 땅에 쓰러지고 창기수도 나무 울타리에 부딪혀 떨어진다. 황소는 거대한 목덜미로 말을 찌른 뿔을 앞으로 내딛는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투사인 피니토가 황소 정면에 서 있다가 획 몸을 옆으로 비껴 황소를 쳐다본다. 이제 그가 묵직한 플라넬 천을 막대기에 둘둘 접어 많은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황소가 공중으로 날뛰고 반데리아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부딪히는 동안, 반데리아는 투우할 때 사용하는 창이랍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부딪히는 동안 칼끝이 쇠머리며 어깨며 땀이 흘러 번들번들한 어깨뼈 사이의 융기며 등 아래쪽을 휘둘렀기 때문에 플라넬천의 피가 질퍽하게 묻어 묵직하게 아래로 늘어진다. 피니토는 꼼짝하지 않고 육중한 몸으로 옆모습으로 서 있는 황소의 머리에서 5발짝쯤 떨어진 곳에 서서 칼을 천천히 어깨 높이까지 치켜들었다가 머리가 자신의 눈보다 아직 높아 아직 보이지 않는 한 점을 향해 칼날을 따라 쳐다보며 겨냥하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왼손으로 피에 젖은 무거운 천을 획 돌리면서 황소 머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날려버릴 기세다. 그러나 지금은 발 뒤꿈치로 버티고 서서 약간 뒤로 몸을 젖힌 채 갈라진 뿔 앞쪽에서 옆모습으로 칼날을 따라 노려본다. 황소의 가슴은 부풀어 오르고 그 눈은 천을 노려보고 있다. 그녀에게는 지금 그의 모습이 정말 뚜렷하게 보였고 머리를 들어 빨간 울타리 위 맨 앞줄 관람석에 앉아있는 관중들을 쳐다보며 가늘고도 맑은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이렇게 황소를 죽일 수 있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녀가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한 순간 곧이어 그가 첫 발을 내딛느라 무릎을 굽히는 모습이 보였다. 또 낮게 너울거리는 천을 따라 요술을 부린 것처럼 땅 위를 기는 뿔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모습이며, 칼이 먼지 투성이가 된 황소의 어깨뼈 윤기를 찌르는 동안 교묘하게 뿔을 피하면서도 가늘고 그무스름한 손목이 빈틈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에게는 마치 돌진해 오는 황소가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자기 몸에다 찌른 듯 칼이 서서히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꽂혀 들어가면서 반짝 빛이 나는 것이 보였다. 또 갈색 손가락 마디가 팽팽한 쇠가죽에 닿을 때까지 칼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칼이 들어간 그 지점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있던 키 작은 갈색 피부의 사나이는 뿔을 피하느라 숨을 들이마신 배를 황소로부터 벗어나려고 좌우로 흔들며 왼손에는 막대기에만 천을 들고 오른손은 쳐든 채 황소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서 있었다. 그가 선체로 땅바닥을 붙잡으려는 황소를 지켜보는 모습이며, 또 쓰러지기 직전 황소가 나무처럼 흔들거리는 것을 지켜보는 모습이며, 황소가 땅바닥에 다리를 바로 딛고 서 있으려고 애쓰는 것을 지켜보는 모습이며, 키 작은 사나이가 승리를 알리는 격식을 차린 제스처로 한 팔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보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허탈한 안도감, 황소가 죽어가고 있다는 데서 오는 안도감, 황소의 뿔에서 벗어날 때 어떤 충격도 타격도 입지 않았다는 데서 오는 안도감을 느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는 그가 보였다. 그러고서 그가 이렇게 서 있는 동안 황소는 이제 더 이상 땅에 버티고 서 있을 수도 없어 쿵 하고 쓰러진 채 네 다리를 허공에 쳐들고 죽어서 뒹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키가 짝닮아가고 살빛이 갈색인 사나이가 지칠 대로 지쳐 미소도 짓지 않고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다고 해도 투장을 가로질러 달려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가 천천히 울타리 있는 곳까지 가서 수건으로 입을 닦고 그녀를 쳐다보며 고개를 흔들더니 다시 수건으로 입을 닦은 뒤 자랑스럽게 장내를 한 바퀴 빙 도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아주 천천히 걸으며 미소를 짓다가 머리를 숙이다가 또다시 미소를 지으면서 장내를 도는 모습이 보였다. 조수들이 그의 뒤를 따라가며 걸으며 몸을 굽혀 군련을 줍기도 하고 모자를 도로 던져주기도 한다. 그는 서글픈 눈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장내를 한 바퀴 돌고 그녀 바로 앞에 멈춰 선다. 그때 그녀가 고개를 드니 그는 입에 수건을 대고 나무 울타리 계단에 걸터 앉아있다. 화등 옆에 서서 필라르는 마음속으로 이 모든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입을 열었다. 이래도 그 사람이 훌륭한 투사가 아니었다고? 내가 이런 작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니. 그 사람은 훌륭한 투사였어. 키가 작은 게 좀 흠이었지만 파블로가 말했다. 게다가 틀림없이 폐병 환자였지. 프리미티보가 말했다. 그 사람이 폐병 환자였다고? 필라르가 말했다. 그 사람처럼 고통을 받고 폐병이 걸리지 않을 장사가 어디 있나? 후안 마르치 같은 범죄자나 투사나 오페라의 테너 가수가 되지 않는 한 이 나라에서 가난뱅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지? 그 사람이 폐병에 걸리지 않고 어찌 배겨낼 수 있단 말이야. 부자놈들은 너무 처먹어서 위가 다 망가져버리고 중탄산소 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고, 가난뱅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줄곧 배를 골아야 하는 이 나라에서 그 사람이 어찌 폐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느냐 말이야. 어렸을 적 투우를 배우겠다고 시합이 있는 축제를 따라다닐 때 공짜 탈을 타려고 간 내뱉은 가래침이나 마른 가래침 투성이인 3등칸 자석 밑에 숨어서 먼지와 진흙 속에서 뒹굴며 옮겨다녔는데 가슴을 셋불에 들이받치고도 폐병에 안 걸리고 백일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야. 100번 옳은 말이죠. 난 그저 그 사람이 폐병 환자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프리미티보가 대꾸했다. 물론 그 사람에겐 폐병이 있었지. 필라르는 큼직한 나무 주걱을 손에 들고 서서 말했다. 그 사람은 작은 키에 목소리는 가늘었고 황소를 아주 무서워했어. 난 투우를 하기 전에 그렇게 겁을 집어먹은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일단 투우장으로 나가면 또 그만큼 겁을 내지 않는 사람도 보지 못했어. 그런데 당신은 말이야. 그녀가 파블로를 보고 말을 이었다. 당신은 이제 죽는 걸 무척 무서워하고 있지. 그걸 퍽 중대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피니토는 늘 겁을 내면서도 투우장 안에서는 마치 사자와 같았거든. 그 사람은 아주 대담하다는 평판이 나 있었지. 형제 중 한 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난 그렇게 겁을 내는 사람은 머리 털라고 처음 봤어. 필라르는 다시 말을 이었다. 자기 집에다 황소 대가리를 놓아 두려고도 하지 않았으니까. 언젠가 한 번은 바야돌리드 축제 때 파블로 로메로의 황소를 아주 멋지게 죽인 적이 있었지만 이 사람도 그 두 사람이다. 그건 나도 기억이 나는군. 처음 말한 형제가 이렇게 말을 받았다. 그때 나도 투장에 있었으니까 이마털이 곱슬곱슬하고 뿔이 아주 긴 비누 빛깔을 한 황소였지. 30아로바가 넘는 놈이었어. 1아로바가 11.5kg니까 30아로바면은 340kg쯤 되네요. 30아로바가 넘는 놈이었어. 그 사람이 바야돌리드에서 죽인 마지막 황소였지. 맞아.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열성 팬들이 그의 이름으로 클럽을 만들어 카페 콜론에서 만났는데 그 황소의 머리를 박제해서 카페 콜론에서 조그만 연회를 베풀고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선물했지. 식사 중 황소 머리를 벽에 걸어 놓았지만 보자기로 가려뒀어. 그 자리에는 나도 있었고 나보다도 못생긴 파스토라라든지 니냐 데로스 페이네스라든지 꽤 이름난 집시들과 깔보들이 여럿 있었어. 조촐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연애였는데 파스토라와 어느 유명한 깔보 사이에 예의범절 문제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져 하마터면 주먹다짐이 일어날 뻔했지. 난 행복감에 도취되어 피니토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어. 그 사람은 예수 순환주간 중 교회의 성인상처럼 자줏빛 보자기로 덮어둔 그 황소 머리를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더군. 피니토는 사라고사에서 열린 그의 마지막 투에서 황소를 죽이려던 마지막 순간 뿔에 박힌 팔로타조를 입었기 때문에 이 팔로타조는 투를 할 때 황소 뿔의 평평한 부분에 받쳐 당하는 부상이랍니다. 부상. 팔로타조를 입었기 때문에 얼마 동안 음식을 많이 먹을 수가 없었지. 한동안 의식을 잃은 데다 음식을 먹어도 위가 받아내질 못했거든. 연회 중 가끔 입에다 손수건을 대고 피를 토해내곤 했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필라르가 말했다. 황소 대가리 얘기요. 박제한 황소 대가리. 프리미티보가 대꾸했다. 그래 참 그랬지. 하지만 자네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히 해야겠군. 자네들도 잘 알겠지만 피니토는 그다지 쾌활한 사람은 아니었어. 본디 진지한 사람이어서 나와 단둘이 있을 때도 그 사람이 뭘 보고 웃는 건 본 적이 없어.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웃지 않는 거야. 뭐든 무척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 그저 페르난도만큼이나 진지했어. 하지만 아피시오나도들, 이 두 애호가들입니다. 두 애호가들이 피니토 클럽을 만들어 그를 위해 마련한 연회였으니까 명랑하고 다정하고 유쾌한 표정을 지을 필요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식사 중에 미소를 짓고 다정하게 얘기도 했지만 나만이 그가 손수건을 꺼내들고 뭘 하는지 알고 있었지. 그 사람은 손수건을 3장 갖고 있더구만. 3장을 몽땅 더럽힌 뒤 내게 가만히 이렇게 속삭이더군. 필라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만 일어나야겠어. 그럼 같이 나가. 내가 말했지. 그 사람이 무척 괴로워하는 것을 난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때 연애는 절정에 달해서 장내가 무척 시끌벅적했어. 아니야, 자리를 뜰 수는 없어. 어찌됐건 내 이름을 따서 붙인 클럽이니 내게 의무가 있어. 피니토가 내게 말하더군. 몸이 아프면 그냥 돌아가. 내가 말했어. 안 돼. 그냥 이대로 있을 거야. 저 만사니아 나 좀 줘. 만사니아는 와인이랍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빈속에 또 위장도 그 모양인데 술을 마시는 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무언가 마시지 않고서는 그 유쾌하고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할 게 뻔했어. 그래서 난 그 사람이 만사니아를 거의 한 병이나 쭉 들이켜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았겠어? 3장이나 되는 자기 손수건을 다 더럽힌 그는 이제는 손수건 대신에 냅킨을 쓰고 있었지. 그러는 동안 연애는 정말로 난장판이 되어버렸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해픈 깔보년들은 클럽 회원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 테이블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지. 파스토라는 노래를 부르라는 청을 받았고 엘리뇨 리카드로는 기타로 반주를 했는데 참 흥겹고도 더할 나위 없이 유쾌한 우정의 술자리였어.
플라멩고는 그때만큼 고조됐던 술자리는 머리털 나고 나도 처음이었거든. 그래도 우리는 아직 황소머리에 걸친 보자기를 벗기는 단계는 이르지 않았지. 그 때문에 이 연애를 갖게 됐는데 말이야. 난 아주 기분이 유쾌해진 데다 리카르도의 연주에 박수를 치거나 페이네스의 노래에 박수를 치도록 팀을 만드는데 정신이 없어서 피니토가 벌써 자기 냅킨을 더럽히고 내 것까지 쓰고 있는 걸 알지 못했지. 그 사람은 그때 만사니아를 거푸 들이켜서 눈은 아주 유쾌하게 빛났고 누구에게나 아주 행복한 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 얘기 도중 언제 또 냅킨을 꺼내야 할지 모르니까 그다지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없었지.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위한 자리였으니 그는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연애가 진행되었어. 내 옆에 앉아있던 라파엘 갈로의 전 매니저였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려줬지. 그 이야기의 결말은 이런 거야. 그래서 라파엘이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소중한 친구야. 난 당신을 친형제처럼 사랑한다는 뜻에서 당신에게 선물을 하나 하고 싶어. 이러고는 그 사내가 내게 근사한 다이아몬드 핀을 주며 내 뒷밤에 입을 맞추는 거야. 우린 둘 다 무척 감동했지. 갈로는 내게 다이아몬드 핀을 주고 카페에서 나가버렸고 난 테이블에 앉아있던 레타나에게 저 더러운 집시 녀석은 방금 다른 매니저와 새로 계약서에 서명한 거야 라고 했어. 그게 무슨 말인가요? 레타나가 묻더군. 나는 10년 동안이나 저 녀석 매니저 노릇을 해왔지만 나한테 선물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 선물을 준 의미를 그렇게밖엔 받아들일 길이 없어. 그리고 그 말은 사실로 판명되었지. 그렇게 하고서 갈로는 그 사람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파스토라가 우리 얘기에 뛰어들었어. 그렇다고 뭐 라파엘의 평판을 옹호하려는 생각은 아니었어. 그 여자만큼 라파엘을 나쁘게 말하고 다닌 사람도 없었으니까. 매니저가 더러운 집시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집시욕을 했기 때문이었지. 너무도 심한 말을 하면서 그 여자가 우리 얘기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매니저는 그만 입을 꾹 다물고 말았지. 내가 파스토라를 가만히 있게 하려고 말을 가로막았더니 또 다른 집시가 끼어들어 내 말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 장내는 몹시 소란내서 어느 누구도 상대방이 짓거리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다만 깔보라는 말만 다른 소리보다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 마침내 겨우 소동이 가라앉고 서로 끼어들던 우리 세 사람이 술잔만 내려다보고 앉아있는데 피니토가 아직도 자줏빛 보자기에 덮인 채 걸려있는 황소머리를 뚫어져라 지켜보면서 겁먹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난 그제야 깨달았지. 그리고 바로 그때 클럽의 회장이 황소머리에 덮인 천을 긋기에 앞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 연설하는 내내 옳소 하는 환성과 더불어 박수를 치고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가 대단했지. 그러는 동안 난 줄곧 피니토의 거동을 살피고 있었는데 피니토는 자기 냅킨, 아니 내 냅킨을 사용하면서 의자를 점점 깊이 주저앉으며 바로 앞벽에 걸려있는 보자기에 덮여있는 황소머리를 급에 질린 채 마법에 걸린 듯 정신없이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 연설이 끝나는 시간이 가까워져 피니토는 머리를 흔들어대기 시작하더니 점점 의자 속으로 깔아앉고 있었어. 웬일이야 키 작은 투사 양반. 내가 말을 걸었지만 나를 빤히 쳐다볼 뿐 알아보지도 못하더군. 고개만 질레질레 흔들며 싫어 하고 말하더군. 회장은 연설을 끝마치고 모든 이들의 갈채를 받으면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손을 뻗어 황소 머리를 덮고 있는 자줏빛 보자기 끈을 끌러 천천히 젖혔지만 보자기가 한쪽 뿔에 걸려 있어서 그것을 벗겨 반짝반짝 닦아놓은 뿔에서 보자기를 끌어내리더군. 그러자 새까만 뿔이 양쪽으로 툭 쑥 나온 큼직한 누런 황소머리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야. 뿔의 하얀 끝은 마치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날카롭고 황소머리는 마치 살아있는 놈처럼 보이더군. 울퉁불퉁한 이마에 콧구멍 뻐끔이 열려있고 훨훨 타는 듯한 눈으로 똑바로 피니토를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와하고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지. 그러나 피니토는 점점 더 의자 속으로 깊숙이 내려앉기만 하는 거야. 얼마 뒤 모두 조용히 피니토 쪽을 바라보니까 피니토는 싫어 하면서 황소머리를 쳐다보고는 더욱 몸을 웅크리더군. 그러더니 한 번 더 아주 크게 싫어 하고 고함을 질렀고 그 바람에 큼직한 핏덩어리 하나를 울컥 토해놓더군.
그가 네프킨을 댈 겨를도 없이 피는 턱 밑으로 질질 흘러내렸지. 자꾸만 그 사람은 여전히 황소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외치더군. 두 시즌마다 좋아, 돈벌이 좋아, 밥을 먹는 것 좋아. 하지만 나 먹을 수가 없잖아. 내 말 알아듣겠어? 위장이 엉망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시즌도 끝이라고. 싫어, 싫어, 싫다고. 그 사람은 테이블 주위를 한 바퀴 휙 둘러보더니 황소 머리를 바라보고는 또 한 번 난 싫어 하고 말하고 머리를 숙여 네프킨을 입에다 대고 그냥 주저앉은 채 입을 다물어 버리더군. 결국 연애는 처음에는 퍽 기분 좋게 시작되어 자뭇 성황을 이루며 유쾌하게 침묵을 꾀할 듯 싶더니 결국에는 아주 엉망이 되고 말았지.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죽었죠? 프리미티보가 물었다. 그의 겨울이었어. 사라고사에서 마지막으로 셰프로의 넓적한 부위에 떠받친 상처가 영 회복되지 않았어. 그런 상처는 뿔에 떠받치면서 찔린 상처보다도 고약해. 상처가 안쪽에 생겨서 좀처럼 낫질 않거든. 황소를 죽이려고 다가서는 마지막 순간에 떠받치는 바람에 성공하지 못했지. 키가 작기 때문에 셰프를 피하는 게 힘들었어. 그래서 거의 언제나 뿔 옆으로 떠받쳤지. 물론 그때까지도 여러 번 비스듬히 떠받치는 상처를 입었지. 그렇게 키가 작으면 투구사가 되려고 하지 말았어야죠. 프리미티보가 말했다. 빌라르는 로버트 조던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흔들어 보였다. 그리고 계속 고개를 흔들면서 소디 위로 허리를 구부렸다.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렇게 키가 작으면 투구사가 되려고 하지 말았어야죠. 라니. 스페인인들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란 말인가. 난 이런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않고 잠자코 있지. 이런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아. 그 이유를 설명하긴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 아무것도 모른다면 만세가 얼마나 단순하게 보이는가. 그 얼마나 단순한가.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녀석은 하찮은 투사였지 하고 함부로 찌끄러지. 또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사람은 폐병 환자였어 하고 찌끄리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녀석은 얘기를 듣고 사정을 알게 된 뒤에도 이렇게 찌끄려. 그렇게 키가 작으면 투사가 되려고 하지 말았어야지. 분리로 몸을 구부리고 있는 그녀에게 양쪽 넓적 다리에 툭 붉어진 상처가 있고 가슴 오른편 늑골 밑으로는 불로 찢은 듯한 깊은 소용돌이 상처가 있고 옆구리에는 희고 긴 채찍 자국 같은 상처가 겨드랑이까지 뻗어있는 그 무스러움한 몸뚱이를 드러낸 채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니토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감은 두 눈과 진지하고 가무잡잡한 얼굴과 이마에서 뒤로 벗어넘긴 검은 고수머리가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서 그의 다리를 주무르고 장단지의 뭉친 근육을 문지르고 반죽하듯 치대거나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고 있었다. 좀 어때? 다리가 어떠냐고 이 키 작은 투사 양반? 아주 기분이 좋아 필라르. 그는 눈을 뜨지도 않고 대답하곤 했다. 가슴도 문질러 줄까? 아니야 필라르 거기는 만지지 마. 그럼 다리 위쪽은? 그만둬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하지만 문지르고 연고를 바르면 좀 후끈해져 한결 나아질 텐데. 그만둬 필라르 고마워. 건드리지 않는 게 더 좋아. 알콜로 씻어줄게. 좋아. 하지만 살살해. 지난번 투 때는 당신 굉장했어. 그녀가 말하자 그가 대답했다. 그렇지. 그때는 정말 멋지게 해치웠지.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의 몸을 씻어주었고 이불을 덮어준 뒤 침대 속으로 들어가 그의 옆에 누웠다. 그는 햇빛에 탄 갈색 손을 뻗어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필라르, 당신은 굉장한 여자야. 그가 한 말 중에서도 가장 농담에 가까운 말이었다. 투가 끝나면 그는 보통 잠을 잤다. 그래서 그녀는 두 손으로 그의 손을 잡은 채 그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만히 누워있곤 했다. 그는 잠을 자면서 자주 깜짝깜짝 놀랐다. 그때마다 그녀는 그가 자기 손을 힘껏 쥐는 것을 느꼈고 그의 이마에 구슬땀이 맺히는 것을 보았다. 만약 그가 눈을 뜨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주었고 그러면 그는 다시 잠이 들었다. 그녀는 이렇게 5년 동안 그와 함께 살았고 그를 배신한 적은 한 번도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이 끝난 뒤에는 창기수가 사용할 말을 끌고 투장에 들어오는 일을 맡고 있던 파블로와 눈이 맞았다. 그때 파블로는 피니토가 그때까지 계속 죽여온 황소와 닮은 사내였다. 하지만 황소의 힘도 황소의 용기도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까지 지속된 건 무엇일까?
그건 바로 나야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렇다. 난 이때까지 계속 버텨왔지. 하지만 뭘 위해서 그랬단 말인가? 마리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신경이 없어. 그 불은 음식을 요리하는 불이야. 온 동네를 태워버리는 불이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바로 그때 집시가 동굴 입구로 들어왔다. 온몸에 눈을 뒤집어 쓴 그는 카빈총을 든 채 발을 구르며 눈을 털어냈다. 로버트 조던이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래 어떻든가? 그가 집시에게 물었다. 큰 다리 위에서는 6시간 교대로 두 놈이 보초를 쏘고 있었다. 도로 인부 집합소엔 졸병 8명이 하사 1명이 있고요. 자, 당신 시계 여기 있어. 집시가 말했다. 제재소 쪽은 어떻든가? 그곳에는 영감이 있어요. 제재소와 도로 양쪽으로 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 사정은 로버트 조던이 물었다. 그대로예요. 여느 때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자동차가 몇 대 지나가더군요. 집시가 대답했다. 그 무술해한 얼굴이 추위 때문에 일그러지고 손이 빨개진 것이 집시는 추워 보였다. 동굴 입구에 선 채 그는 윗옷을 벗어 눈을 틀었다. 놈들이 보초를 교대할 때까지 망을 봤죠. 정오와 6시에 교대하더군요. 참 길게 서는 보초죠. 놈들 군대에 들어가지 않기 천만다행이죠. 영감님을 찾으러 나가세. 로버트 조던이 가죽 점퍼를 걸치며 말했다. 난 안 갈래요. 불을 쬐고 따뜻한 수프라도 좀 마셔야겠어요. 여기 있는 한 사람에게 영감님이 있는 장소를 가르쳐 줄 테니 그 사람들을 안내해 달라고 해요. 이봐, 게으름뱅이들. 그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도로에서 망을 보고 있는 영감이 있는 데까지 이 잉글리스 양반을 안내해 줄 친구 없나? 내가 가지. 어딘지 가르쳐줘. 페르난도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잘 들어요. 바로 이곳이. 집시가 말했다. 그러고는 안셀모 노인은 장소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15. 안셀모는 커다란 나무줄기 옆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웅크리고 있었고 눈보라가 나무 양쪽으로 스치고 지나갔다. 나무에 바싹 몸을 갖다 대고 재킷 소매 속에 두 손을 감추고 목을 되도록 깊숙이 재킷 속으로 푹 움츠리고 있었다. 여기 오래 있다가는 얼어 죽고 말겠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또 이렇게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짓이 아닌가. 그 잉글랜드에서는 교대할 사람이 올 때까지는 여기 있으라고 했지만 그때는 이렇게 눈보라가 내릴 줄은 몰랐지. 도로에서 수상한 이동이라고는 조금도 눈에 띄지 않았고 길 건너쪽 제재소에 있는 초소의 배치와 활동 상황은 이미 알고 있어. 이제 캠프로 돌아가는 게 좋겠는걸. 분별이 있는 녀석이라면 내가 캠프로 돌아올 걸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있다가 캠프로 돌아가기로 하자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건 지나치게 엄격한 명령 탓이야.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거든. 노인은 두 발을 비비고 나서 두 손을 재킷 소매에서 빼내어 몸을 구부려 다리를 문지르고 두드려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했다. 이렇게 나무 뒤쪽 바람을 받지 않는 곳에 있으니 덜 춥지만 이제 조금만 더 있다가 돌아가야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가 웅크리고 앉아서 발을 비비고 있을 때 도로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자동차 바퀴에는 체인이 감겨 있어서 연결 부분이 철컥철컥 소리를 냈다. 그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 차는 눈 덮인 도로로 올라왔는데 초록색과 갈색 페인트가 아무렇게나 마구 칠해져 있었다. 밖에서는 볼 수 없도록 차창은 푸른 빛깔로 칠해져 있었는데 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만 바깥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한 군데만 반은 모양으로 남겨놓았을 뿐이다. 참모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위장한 2년 된 롤스로이스 자동차였지만 안셀모가 그런 것을 알 리 없었다. 외투를 입은 장교 셋이 타고 있는 것이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뒷자리에 다른 한 사람은 접의자에 앉아 있었다. 접의자에 앉아 있는 장교는 차가 지나가는 동안 푸른 창문에 남겨둔 구멍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지만 그것도 안셀모로서는 알 수 없었다. 장교 쪽에서도 안셀모가 눈에 띄지 않았다. 자동차는 눈속을 달려 바로 그의 아래쪽으로 지나쳤다. 안셀모는 얼굴이 불그스레한 철모 쓴 운전병을 보았다. 운전병이 입고 있는 담요 천으로 만든 외투에서
그의 얼굴과 철모가 앞쪽으로 쑥 나와 있고 운전병 옆에 앉아있는 연락병의 자동소총 앞부분이 불쑥 나와 있는 것도 보였다. 얼마 뒤 자동차가 도로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자 안셀모는 재킷 속으로 손을 넣어 셔츠 주머니에서 로버트 조던의 수첩에서 뜯어낸 종이 2장을 꺼내 자동차의 표식을 그려 넣었다. 그날 도로로 지나간 10번째 자동차였다. 아래로 내려간 것이 6대, 위로 지나간 것이 4대였다. 이 도로를 오르내리는 자동차 수는 평상시와 별로 다르지 않았지만 안셀모는 산마루와 산악 능선을 점령하고 있는 사단의 참모들이 타고 다니는 포드, 피아트, 오펠, 르노, 시트로엥 등의 자동차와 참모본부에서 타고 다니는 롤스로이스, 란시아, 메르세데스, 이소타 등의 자동차를 구별할 수 없었다. 로버트 조던이 아니고서는 구별할 수 없는 일이었고 노인 대신에 그가 있었다면 이런 종류의 차들이 뭘 뜻하는지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없었고 다만 노인은 수첩 종이에다 도로를 지나간 자동차의 표식만을 그려 넣었을 뿐이다. 안셀모는 너무 추워서 어두워지기 전에 캠프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마음먹었다. 길을 잃을 염려는 없었지만 더 이상 있는 것도 쓸데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람은 점점 더 차갑게 휘몰아쳤으며 눈은 조금도 수그러들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일어서서는 두 발을 동동 구르고 휘몰아치는 눈보라 사이로 도로를 내다보다가 그는 산으로 올라가려 하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는 쪽 소나무에 몸을 기대고 그대로 서 있었다. 잉글렛은 나보고 여기서 있으라고 했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 젊은이는 아마 지금쯤 이쪽으로 오는 중일지도 몰라. 그러니 내가 자리를 뜬다면 그 친구는 나를 찾느라 길을 잃을지도 모르지. 이 전쟁 내내 기울이 없는 데다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아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해왔는가. 조금만 더 잉글레스가 오기를 기다려보자. 하지만 만약 그 친구가 빨리 오지 않으면 아무리 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돌아가야지. 보고할 자료는 다 준비되었고 앞으로도 나한테는 할 일이 얼마든지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얼어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일 뿐더러 아무 소용도 없는 짓이 아닌가. 제재소 쪽 도로를 가로질러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냄새가 눈발을 타고 올라와 안셀모에게까지 풍겼다. 저 파시스트 놈들은 따뜻하겠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편안하겠지. 하지만 놈들은 내일 밤에 우리한테 죽고 말 테지. 참 이상야릇한 일이군. 난 이런 생각은 딱 질색이야. 종일토록 놈들의 망을 보고 있지만 놈들도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이지 않은가. 내가 그 제대소 있는 데까지 걸어가서 문을 두드리면 그리고 놈들은 모든 여행자를 검문하고 신분증을 검사하라는 명령을 받지만 않았다면 날 즐거이 맞아줄 텐데. 녀석들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건 명령뿐이지. 저기 있는 녀석들은 파시스트도 아니야. 내가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놈들은 실제로는 파시스트가 아니거든. 녀석들도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이지. 그러니 저 녀석들도 절대 우리에 맞서 싸워서는 안 돼. 난 사람 죽이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 이 초소에 있는 녀석들은 갈리시아 녀석들이야. 오늘 오후 녀석들이 찌꺼리는 소리를 듣고 알았지. 놈들은 도망칠 수가 없어. 만약 도망치는 날에는 놈들의 가족이 총살을 당하니까. 갈리시아에는 모두 이지적인 녀석과 아주 바보 같고 짐승 같은 녀석 두 부류가 있지. 난 그 두 부류를 모두 알거든. 리스테르는 스페인의 공산주의 정치가입니다. 리스테르는 프랑코와 같은 마을 출신인 갈리시아인이지. 저기 있는 저 갈리시아 녀석들은 프랑코가 그 쿠데타 일으킨 거가. 이 계절에 이처럼 눈이 내리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 녀석들의 고향에는 이런 높은 산도 없고 1년 내내 비만 내려서 대지가 늘 푸르기만 하지. 제재소 유리창으로 등불이 보이자 안셀모는 몸을 부르르 떨며 생각했다. 망할 놈의 잉글레스 녀석. 저기 갈리시아 녀석들은 우리 고장에 와서 집안에 들어앉아 따뜻하게들 지내고 있는데 난 지금 나무 아래서 얼어 죽을 지경이고 또 우리는 산짐승처럼 바위 굴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내일이면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 짐승들도 굴속에서 빠져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저 녀석들은 지금은 저렇게 따뜻하게 편히 앉아있지만 내일은 몸을 담요로 둘둘 두른 채 따뜻하게 죽어갈 거야.
마치 우리가 오테로를 습격하던 날 밤에 죽어간 놈들처럼 말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오테로의 일은 기억하기 싫다. 오테로를 습격하던 날 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고 이번 습격에서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랐다. 오테로에서 안셀모가 보초 녀석의 머리에 담요를 덮어 씌우자 파블로가 칼로 찔렀다. 보초 녀석은 안셀모의 발을 죽으라고 꼭 붙잡았고 담요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붙잡은 발을 놓지 않고 비명을 지르는 통에 녀석이 조용해지고 자기 발이 자유롭게 될 때까지 안셀모가 담요 속으로 마구 칼을 찔러대야 했다. 그는 보초 녀석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해놓고는 담요 속으로 칼을 들이박았고 파블로는 초소의 군인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폭탄을 던졌다. 섬광이 번쩍할 때는 마치 온 세계가 눈앞에서 붉은색과 노란색 불꽃으로 장렬하는 것 같았다. 곧이어 폭탄을 2개 더 던졌다. 파블로는 안전핀을 뽑기가 무섭게 폭탄을 창문으로 던졌다. 채 죽지 않은 녀석들은 침대에서 일어나다 2번째로 터진 폭탄에 몰살당했다. 그때는 파블로가 마치 타타르인처럼 중앙아시아계에서는 터키 사람인데 성격이 괴팍하고 까다로운 사람을 가리킨답니다. 타타르인. 그때는 파블로가 마치 타타르인처럼 신출기몰하게 거의 전성시대였다. 그 때문에 이 무렵 어떤 파시스트의 초소도 밤에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러던 녀석이 지금은 마치 거세당한 멧돼지 꼴이 되고 말았어 하고 안셀모는 생각했다. 거세가 끝나고 비명도 멎은 뒤 불알 2쪽을 내던지면 이미 멧돼지의 자격을 상실한 쓰놈은 코를 쿨쿨 거리면서 그 불알을 판에 먹어치우지. 아니, 그 녀석은 아직 그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어 하고 안셀모는 혼자 쓴웃음을 지었다. 파블로에 대해 그렇게까지 지독하게 생각하긴 그렇지. 하지만 녀석은 정말로 추하게 변했고 아주 딴 사람이 되고 말았지 뭐야. 날씨가 너무 춥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어서 잉글랜드 친구가 와줘야 할 텐데 난 이 초수에서 또 사람을 죽이고 싶지는 않아. 저 갈리시아 내 녀석과 이놈들을 지휘하는 하사는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는 놈들이야. 잉글레스 양반도 그렇게 말했지. 의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잉글레스 양반 말을 들어보면 난 그 친구와 함께 다리 옆에 있고 습격하는 일은 다른 녀석들에 맡긴다는 거였어. 다리에서 전투가 벌어질 것이고 만약 내가 그 전투를 끝까지 해냈다면 그때는 이 전쟁에서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수행한 셈이 되겠지. 어쨌든 이 전쟁에서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쨌든 잉글레스 친구가 어서 빨리 와야 할 텐데 난 지금 추워 못 견디겠단 말이야. 제재소의 불빛을 바라보며 갈리시아 녀석들이 따뜻하게 있을 것을 생각하니 한결 더 추워지는군. 이 전쟁이 어서 빨리 끝나서 다시 내 집에 있다면 참으로 좋겠어. 하지만 지금은 아무한테도 집이 없지 하고 그런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해. 제재소 안에서는 쫄병 하나가 침대에 걸터앉아 장화에 구두약을 칠하고 있었다. 다른 한 녀석은 침대에 벌렁 들어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세 번째 녀석은 요리를 하고 있고 하사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들의 철모는 벽에 박힌 못에 나란히 걸려 있었고 소총은 판자벽에 기대놓고 있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월인데 눈이 내리다니 어떻게 된 놈의 지방이 이래?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병사가 말했다. 참 희한한 일이지? 하사가 받았다. 아직 5월이잖아요. 아직 5월이 끝나지 않았죠? 요리하던 병사가 말했다. 5월에 눈이 내리다니 대체 무슨 지방이 이러냐고. 침대에 앉아있던 병사가 거듭 말했다. 5월에 눈이 내리는 건 이 산속에서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야. 마드리드에 있을 때는 5월이 다른 어떤 달보다도 추웠어. 하사관이 대꾸했다. 그리고 다른 달보다도 더 덥기도 했죠. 요리하던 병사가 말을 받았다. 5월은 기온의 변화가 아주 심한 달이지. 이 카스티아에서 5월은 아주 더운 달이지만 때때로 아주 추울 때도 있거든. 하사가 말했다. 비가 내릴 때도 있죠. 올해 5월은 거의 날마다 비가 내렸죠.
침대의 병사가 대꾸했다. 무슨 비가 내려? 게다가 자네가 말하는 올해 5월이란 4월 얘기잖아. 요리를 하던 병사가 쏘아붙였다. 너희들이 달 얘기하는 걸 들으니 미칠 것만 같아. 이제 달 얘기는 집어치워. 하사가 말했다. 바닷가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겐 중요한 건 달력에 나오는 달이 아니라 음력 달이거든요. 요리를 하던 병사가 말했다. 여기도 음력이 있는가 봐. 예를 들면 말이죠. 이제 막 5월의 달이 뜨기 시작한 거지만 달력에선 곧 6월이 되거든요. 그럼 왜 확실하게 계절을 넣어주지 않는 거야? 그런 얘기들 때문에 골치만 아파. 하사가 대꾸했다. 하사님은 도시 출신이잖아요. 루고 출신이죠. 그러니 바닷가나 시골 일에 대해 뭘 알겠어요? 요리를 하던 병사가 말했다. 도시 사람들은 자네들 같이 바닷가나 시골에서 사는 무식한 놈들보다 아는 게 많아. 이번 달이 뜨면 정어리가 처음 때를 지어 몰려오는 달이 돼요. 이번 달에는 정어리 잡는 배가 출항할 준비를 갖추고 고등어들이 벌써 북쪽으로 올라갈 무렵이죠. 요리를 하던 병사가 말했다. 자네는 노야 출신이면서 왜 회군에 입대하지 않았지? 하사가 물었다. 그건 말이죠. 노야에서 입대한 것이 아니라 제가 태어난 네그레이라에서 입대했으니까 그렇죠. 탐브레강 상류에 있는 네그레이라에서는 육군에 입대하기 마련이거든요. 운이 나빴군. 하사가 말했다. 해군이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침대에 글탄전 병사가 기어들었다. 전투에 직접 참가할 염려는 없다고 하지만 그쪽 겨울 해안은 위험하거든요. 그래도 육군보다 나쁜 것은 없겠지. 하사가 대꾸했다. 아니 하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요리하던 병사가 말했다. 그게 아니야. 내 말은 위험성을 두고 하는 얘기야. 폭격을 견뎌내야 하지. 공격이 널리 있지. 참호 속에서 생활해야 하지. 이곳이라면 그리 고통스럽지도 않죠. 침대에 글타앉은 병사가 말했다.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말이지. 하지만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또 당할지 누가 알겠어. 지금처럼 언제까지나 무사태평하게 있을 수 없다는 게 뻔한데 우린 도대체 언제까지 이 특별 임무를 맡게 되는 겁니까? 난들 아나. 하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하사가 말했다. 6시간 보초 근무는 너무 길어요. 요리하던 병사가 불평했다. 그럼 이 눈보라가 계속되는 동안엔 3시간 교대로 하지. 그 정도가 정상일 거야. 하사가 말했다. 아까 그 사령부의 자동차들은 뭐죠? 그런 사령부의 자동차들이라면 보기도 싫어요. 침대에 글타는 병사가 물었다. 그건 나도 그래. 다 불길한 징조거든. 하사가 맞장구 쳤다. 그리고 그 비행기 말이에요. 비행기들도 모두 불길한 징조죠. 요리하던 병사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 공군은 굉장해. 빨갱이 놈들한테는 우리가 가진 그런 공군이 없지. 오늘 아침 그런 비행기들을 보면 누구라도 기분이 좋아지거든. 하사가 대꾸했다. 난 빨갱이 놈들이 비행기들이 제법 그럴듯해 보일 때 날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죠. 침대에 글탄 병사가 말했다. 동력이 2개 달린 폭격기들이 날아오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무서워서 혼났어요. 그래. 하지만 우리 공군만큼 가공하지는 못해. 우리 공군은 절대 이길 수 없지. 안셀모가 눈보라 속에서 도로와 제재소 창에 비친 불빛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동안 제재소 안에서 병사들은 이렇게 짓거리고 있었다. 난 사람 죽이는 일은 맞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어 하고 안셀모는 생각하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속죄해야 할 거야. 만약 전쟁 뒤에 종교가 없어진다고 해도 어떤 형식이든 살인행위의 죄를 씻어내는 공적인 속죄행위가 있어야 할 거야. 그렇지 않고선 진실하고 인도적인 삶의 기반을 갖추지 못할 거야. 살인이 필요하다는 건 나도 알지.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런 행위를 범한다는 건 인간으로서 아주 나쁜 일이야. 이번 전쟁이 끝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우리 모두의 죄를 씻어줄 어떤 종류의 속죄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해. 안셀모는 마음씨가 착해서 오랫동안 혼자 있을 때면 늘 이 살인 문제가 마음에 걸렸다. 잉글렛은 어떨까 하고 그는 생각해 보았다. 그 친구는 이 문제에 별로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내게 말했지. 하지만 그 친구는 예민하고 다정한 것 같아.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그리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겠지. 외국인들이나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우리 태도와 똑같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내 생각에는
어떤 인간이든 사람을 죽이면 짐승처럼 되어버려. 또 비록 살인이 필요한 행위라 해도 사람을 죽이는 건 심각한 죄악이거든. 그래서 그런 짓을 한 뒤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 속죄하는 강력한 무언가 따라야만 해. 이제는 사방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그는 도로 저쪽의 불빛을 바라보며 두 팔로 앞가슴을 두들겨 몸을 따뜻하게 했다. 자, 이제 캠프로 돌아가도 되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그는 길 위쪽 나무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눈은 갈수록 심하게 내렸다. 오늘 밤중으로 다리를 해치워버리면 좋겠는걸 하고 안셀모는 생각했다. 이런 밤이라면 초소를 습격하고 다리를 폭파하기가 누워서 떡먹기일 텐데 쉽게 해치워 만사를 끝낼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이런 밤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그는 나무를 등지고 서서 가볍게 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리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밤이 오면 언제나 마음이 쓸쓸해졌는데 오늘 밤에는 유난히 쓸쓸하여 흙이와 같은 공허함이 그를 엄습해 왔다. 예전 같으면 이 외로운 심정을 기도로 달랠 수 있었다. 사냥에서 돌아오면서 똑같은 기도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곤 했다. 하지만 내전에 참가한 뒤로는 한 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었다. 때로는 기도가 그리웠지만 기도를 드리는 건 불공평하고 위선적인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호의나 다른 사람과 다른 대우는 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 난 지금 외로워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기야 군인이란 모두 외롭지. 군인의 아내와 가족이나 부모를 잃은 사람도 하나같이 외롭지. 내겐 아내가 없어.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 마누라가 죽어서 다행이야. 마누라는 이 내전을 이해하지 못했을 테지. 내겐 자식도 없고 앞으로도 물론 없을 거야. 일을 하지 않는 대낮에는 외로워. 하지만 밤은 가장 외로운 시간이지. 그러나 내겐 어떤 사람도 어떠한 신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지. 그것은 공화국을 위해 충실히 일해왔다는 사실이야. 난 사람들이 뒷날에 함께 누릴 선을 위해 힘들게 일해왔어. 내전이 시작되면서부터 난 최선을 다해왔어. 무엇 하나 부끄러워한 일은 한 적이 없어. 뒷날에 함께 누릴 선을 위해서 자기는. 가슴이 찡하네. 오직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뿐이지. 하지만 곧 그것을 속죄할 기회가 반드시 올 거야. 많은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죄를 들기 위해서 올바른 구원의 길을 생각해낼 테니까. 잉글레스하고 이 일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사람은 아직 젊어서 그 참된 뜻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 아까 그 친구가 사람 죽이는 얘기를 꺼냈지. 아니 내가 꺼냈던가? 그 친구도 틀림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걸 좋아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 살인을 좋아하는 녀석들은 늘 타락한 면이 있기 마련이거든. 그것은 분명히 큰 죄악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비록 그게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할 권리가 우리한테는 없기 때문이지.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살인 행위가 너무나 가볍게 게다가 정말로 필요도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하고 부정한 일도 신속하게 벌어지는 거야. 이 일에 대해 너무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라도 곧 시작할 수 있는 속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걸. 이 일은 일생 동안 외로울 때마다 기분을 언짢게 할 유일한 문제니까. 다른 일들은 친절을 베풀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용서를 빌거나 속죄할 수 있지. 하지만 살인 행위만은 아주 큰 죄악이기 때문에 이 일을 꼭 바로잡고 싶어. 훗날 언젠가 나라를 위해 일을 하거나 죄를 면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올지도 모르지. 교회가 있을 때처럼 어쩌면 속죄 방법이 생길지도 몰라 하고 생각하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교회란 속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것에 생각이 미치자 기분이 좋아서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데 로버트 조던이 가까이 다가왔다. 아무 소리 없이 다가오는 바람에 노인은 그가 바로 자기 옆에 올 때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이 영감님 괜찮습니까? 로버트 조던이 마지막하게 속삭이고는 노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지독히 축구려? 안셀모가 대답했다. 베르난도는 조금 떨어진 곳에 눈보라를 등지고 서 있었다. 자 이제 가시죠. 어서 캠프로 돌아가 몸을 녹이십시오. 영감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 있게 한 건 큰 실수였습니다. 로버트 조던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저것이 놈들의 등불이야. 안셀모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보초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선 보이지 않아.
저 모퉁이를 돌아서 있으니까. 빌어먹을 놈들 같으니 로버트 조던이 나지막하게 내뱉었다. 이 얘기는 캠프에 가서 듣기로 하죠. 자, 어서 돌아갑시다. 보여줄 게 있어. 안셀모가 말했다. 내일 아침에 보기로 하죠. 자, 이걸 한 모금 마셔봐요.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그는 노인에게 술병을 건네주었다. 안셀모는 술병을 기울여 한 모금 마셨다. 아, 지독해. 마치 불 같군.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입을 훔쳤다. 자, 가시죠. 어서 가자고요. 로버트 조던이 어둠 속에서 말했다. 이제는 완전히 어둠이 내려 휘날리는 눈송이와 우뚝 서있는 시커먼 소나무 줄기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페르난도는 위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저 담배장수 인디언 좀 봐.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저 녀석한테도 한 모금 마시도록 해줘야겠군. 어이, 페르난도 한 모금 어때요? 그가 가까이 다가가면서 불렀다. 아니, 괜찮아요. 어쨌든 고맙소. 그가 대답했다. 나야말로 고맙지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담배장수 인디언이 술을 마시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이젠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아, 영감을 만나서 기쁘군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는 노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다시 한번 그의 등을 가볍게 툭 두드렸다. 영감님을 만나서 참 기쁩니다. 우울하다가도 영감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자, 어서 올라가죠. 그가 안셀모에게 말했다. 그들은 눈을 맞으며 언덕을 올라갔다. 파블로의 궁전을 위하여. 로버트 조던이 안셀모에게 말했다. 이 말을 스페인어로 하니 제법 근사하게 들렸다. 공포의 궁전으로지. 안셀모가 대꾸했다. 잃어버린 달걀의 굴속을 향해서. 로버트 조던이 덧붙여 말했다. 무슨 달걀 말이요? 페르난도가 물었다. 농담이죠. 그저 농담이에요. 당신도 알다시피 진짜 달걀이 아니에요. 다른 거죠. 로버트 조던이 대꾸했다. 하지만 왜 그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페르난도가 물었다. 난 잘 몰라요. 알고 싶으면 책을 찾아봐요. 아니면 필라르한테 물어보거나. 그러고 나서 걸어가는 동안 그는 안셀모의 어깨를 한 팔로 감고 꼭 껴안았다. 이보십시오, 영감님. 영감님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아시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보초를 세우던 장소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뭘 뜻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뭐라도 좋지 않은 말을 한다는 건 그만큼 그가 신뢰와 친근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나도 자네를 만나 기뻐. 하지만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 안셀모도 맞장구를 쳤다. 만약 가버렸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영감님이 맨 먼저 죽었을걸요. 로버트 조던이 행복한들 말했다. 위쪽 일은 잘 됐나? 안셀모가 물었다. 잘 됐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갑니다.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지금 그는 혁명군을 이끄는 사람들만이 즐길 수 있는 돌발적이고 좀처럼 보기 드문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그것은 청면 부대 중 한쪽이 어쨌든 완전히 지탱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행복감이었다. 만약 양쪽이 그대로 지탱되고 있다면 그것도 너무 부담스러울지 모르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누가 감히 그걸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겠어. 또 만약 한쪽을 따라 뻗어나가다 보면 그게 어떤 한쪽이건 결국에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 그래, 한 사람 말이야. 그가 바라는 원리는 이게 아니었다. 하지만 이 영감은 좋은 사람이야. 선량한 한 사람. 당신은 전투 때 내 한쪽 팔이 될 수 있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아직은 그 이야기를 당신에게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이건 정말로 소규모의 전투가 될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참으로 기막힌 전투이기도 할 거야. 그래, 난 언제나 내가 지휘하는 전투를 하고 싶지 않았던가. 아젠쿠르 전투부터 해서. 아젠쿠르 전투는 1415년에 100년 전 때 영국하고 프랑스와 싸워가지고 영국군이 이긴 전투인데, 아젠쿠르 전투 때부터 해서 다른 사람들의 전투에서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나 나름의 의견이 있어. 난 이번 전투를 멋지게 해치우겠어. 소규모이긴 하지만 아주 훌륭한 전투가 될 거야. 만약 내 생각대로 할 수만 있다면 이건 틀림없이 멋진 전투가 될 거야. 이봐요, 영감님을 만나게 되어 참 기뻐요. 그가 안셀모에게 말을 건넸다. 나도 그렇구려. 노인이 대답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바람을 등지고 산 위쪽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동안 눈보라가 그들 옆으로 휘몰아치며 지나갔다. 안셀모는 이제 쓸쓸하지 않았다. 잉글레스가 그의 어깨를 툭 추전 뒤로는 조금도 외롭지가 않았다. 잉글레스 청년은 행복하고 유쾌했고 두 사람은 계속 농담을 주고받았다.
잉글리스는 만사가 잘 되어 간다고 했고 걱정하는 기색도 별로 없었다. 술기운이 뱃속에 퍼져 훈훈하게 몸을 녹여 죽었고 오르막길을 걷는 발도 이제 따뜻해지고 있었다. 도로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 노인이 잉글레스 친구에게 말했다. 잘 됐어요. 동굴로 돌아가서 보여주십시오. 잉글레스가 그에게 말했다. 안셀무는 이제 행복했고 망을 보던 장소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진심으로 기뻤다. 노인이 캠프로 돌아갔더라도 아무 일 없었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오히려 현명하고 옳은 일일 테지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하지만 이 노인은 명령대로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이런 일은 스페인에서는 아주 보기 드물거든. 폭풍이 휘몰아치는데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건 그것은 어쩌면 큰 의미가 있지. 독일 사람들이 공격을 폭풍이라고 부르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야.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을 만한 사람을 두세 명만 더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틀림없이 쓸 수 있을 거야. 저 페르난도라면 남아있을까? 남아있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그 사나이는 아까 나와 같이 가겠다고 자청하지 않았던가? 난 저 사나이가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일까? 저 사나이는 그저 고집불통일 뿐이야. 좀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는걸? 담배장수 인디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페르난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 로버트 조던이 물었다. 왜 그런 걸 묻소? 호기심 때문에. 난 호기심이 무척 많은 사람이거든.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저녁밥 생각했어. 페르난도가 대답했다. 먹는 걸 좋아하는군요. 그래요, 아주 좋아해요. 그럼 필라르의 요리 솜씨는 어때요? 보통이죠. 페르난도가 대답했다. 그 사나이는 쿨리지를 닮았구나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쿨리지는 미국의 29대 부통령과 30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랍니다. 이 사나이는 쿨리지를 닮았구나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하지만 이 사나이라면 계속 남아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군. 세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눈속을 걸어서 언덕 위쪽으로 터벅터벅 올라갔다.